미사일 한 발 값이 65억 원입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누가 전쟁에서 이익을 챙기고 누가 그 대가를 떠왔는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에 쏘고 있는 SM-6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65억 원입니다. 한 발 발사될 때마다 65억이 그냥 증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그대로 미국 방산업체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쏠수록 주가는 오르고 주주는 돈을 법니다. 미국은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돈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막힌 바닷길은 누가 지키느냐는 거예요.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에 전화가 왔습니다. 군함을 보내서 너희가 직접 지키라는 겁니다. 군함을 보내면 운영비, 보험료, 인력 비용까지 전부 한국 돈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입니다. 돈을 버는 쪽도 미국입니다. 그런데 왜 그 전쟁의 비용은 한국으로 날아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따라가 봐도 이 전쟁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약 17일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4주에서 5주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중부사령부 센트컴의 내부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최소 100일, 9월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주가 아니라 7개월이라는 이야기예요.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도 있습니다. 실제 돈을 걸고 미래를 맞히는 곳이죠. 여기서 3월 말까지 전쟁이 끝날 확률에 베팅한 결과는 고작 3%였습니다. 89%는 4월 이후까지 계속된다는 쪽에 걸렸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돈이 이 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의 큰 손들이 실제 돈을 걸고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전쟁, 길어진다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미사일이 계속 날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한 발 한 발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입니다. 미국이 전쟁에 쓰는 돈은 미국 의회가 추가 국방 예산을 승인해서 나옵니다. 영어로 Supplemental Appropriation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잡아둔 국방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니 의회가 추가로 이만큼 더 써도 된다고 승인해주는 구조입니다. 그 돈은 결국 국채, 다시 말해 빚으로 조달됩니다.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 빚은 미래의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RTX, 옛날 이름으로 레이시온입니다. SM-6 요격 미사일도 한 발에 약 500만 달러, 우리 돈 65억 원인데 이것 역시 레이시온이 만듭니다. F-35 전투기 운용은 로키드 마틴, 폭탄은 보잉입니다. 이 전쟁에서 미사일이 한 발씩 날아갈 때마다 이 회사들의 재고는 줄어듭니다. 재고가 줄면 미국 정부는 다시 주문을 넣습니다. 이걸 Replenishment Contract, 재보충 계약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 팔리면 본사에 자동 발주가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사일도 똑같습니다. 쏘면 다시 주문이 들어갑니다. 다만 삼각김밥은 1,200원이고 이 미사일은 한 발에 26억 원입니다. 그 주문서가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로크로먼 통장으로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뒤 이 회사들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RTX는 전쟁 전후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올랐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사람은 죽고 유가는 오르고 물가는 뛰는데 이 회사들 주주는 웃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을 많이 쏠수록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그림은 이렇습니다.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국방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미사일을 사서 이란에 쏩니다. 미사일 재고가 줄면 방산업체에 다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산업체의 매출과 주가가 오릅니다. 돈의 순환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순환고리에서 웃는 쪽은 방산업체이고 우는 쪽은 납세자입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국내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민이 세금을 내고 미국 방산업체가 돈을 버는 것, 그것은 미국 내부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 좁은 물길을 지나갑니다. 이란은 여기에 기르를 깔고 드론을 띄우고 GPS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이미 100척이 넘는 선박이 GPS 재밍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원유가 지나가는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정면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전쟁 전 70달러대에서 지금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유조선 한 척에 붙는 전쟁 위험 보험료도 기존 대비 최대 10배까지 뛰었습니다. 로이즈 오브 런던 보도에 따르면 보험료만 수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이 한 번 운항에 붙습니다. 이 비용은 그대로 기름값에 전가됩니다. 기름값은 물류비로, 물류비는 다시 물가로 이어집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전쟁이 1년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원화는 이미 17년 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500원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이 말은 같은 양의 기름을 사더라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비용이 이중으로 오르는 겁니다. 달러 강세와 유가 강세가 동시에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한 일이 무엇이냐? 3월 14일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콕 집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서 유조선을 호위하라는 겁니다. BBC, 로이터, 연합뉴스가 모두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틀 뒤인 3월 16일에는 그 대상이 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참여 여부를 기억하겠다. 이건 외교적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협박입니다. 안 보내면 나중에 각오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3월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아예 주한미군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이 정도 협조도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였습니다. 한겨레 기사 제목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한국 포함 5개국 호르무즈 킬박스에 몰아넣나? 뒤로 빠지는 트럼프. 기사에는 킬박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킬박스. 이란이 기뢰를 깔고 드론을 띄운 바다에 한국 해군 장병들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쪽은 미국입니다. 이란을 먼저 때린 것도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은 이 전쟁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이란을 치자는 회의에 한국이 참석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 석유가 이 길을 지나가잖아. 그러니 군함 보내서 직접 지켜라. 오해하지 마세요. 6.25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한미동맹이 70년 넘게 한국을 지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동맹이라는 것은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관계여야 하잖아요. 지금의 이 구조가 과연 그런 관계인지 그걸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유리창을 깬 사람이 유리가게 주인에게 와서 유리 깨졌네, 수리비 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MBC 뉴스 제목이 딱 이랬습니다. 불은 미국이 질러놓고.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2019년에도 호르무즈 유조선은 각 나라가 알아서 보호하라고 했고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아니라 긴장 상태였는데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진짜 전쟁입니다. 지렛대의 힘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대로 트럼프가 SMA 협상과 호르무즈 파병을 연계할 가능성도 큽니다. 군함을 안 보낼 거면 방위비를 올려라. 방위비를 안 올릴 거면 군함을 보내라. 선택지는 두 개인데 결론은 둘 다 한국이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것이 한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중국까지 7개국이 비슷한 요구를 받았는데 전부 거절하거나 침묵했습니다. 일본은 파견 계획이 없다고 했고 호주도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시작한 전쟁인데?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패막이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가 코앞인데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거셉니다. 동맹국이 함께 참여하면 국제공동작전이라는 포장이 생깁니다. 정치적 부담을 나눠 지우려는 겁니다. 둘째,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991년 걸프전 모델입니다. 그때 전쟁 비용 610억 달러 가운데 미국이 실제로 낸 돈은 70억 달러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40억 달러는 사우디, 쿠웨이트, 일본, 독일이 냈습니다. 일본은 군대를 보내지 않는 대신 13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다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전쟁이었습니다. UN 결의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먼저 때린 쪽이 너도 와서 도와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어느 쪽을 택해도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보내면 기뢰밭에 우리 군인이 들어가고 이란과는 끝장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선례를 남겨 다음에 더 큰 요구를 할 겁니다. 안 보내면 어떨까요? 기억하겠다는 사람이 반도체 보조금, 관세, 주한 미군을 카드로 꺼냅니다.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공장, 그 보조금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결말은 한국이 돈을 쓰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미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기름값부터 보겠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70달러대였습니다. 여기에 유조선 보험료 폭등까지 겹치면서 실제 운송비는 그보다 훨씬 더 뛰었습니다. 이 비용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될 때는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뒤에 반영됩니다. 지금 주유소 가격이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면 본격적인 인상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항공료도 같습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항공료 가격이 전쟁 전 배럴당 85달러부터 90달러까지 해서 150달러부터 200달러까지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CNBC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 CEO 스콧 커비가 직접 나와 항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항공권 가격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나 항공료는 솔직히 안 쓰면 버틸 수 있잖아요. 차를 덜 타면 되고 여행을 미루면 되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안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식료품 값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 세계 질소 비료 원료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갑니다. 이 길이 막히면 비료값이 오르고 비료값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뜁니다. 블룸버그, CNBC, DW가 모두 이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요소 비료 수입 가격은 이미 30% 뛰었습니다. 이건 결국 밀가루 가격, 빵 가격, 라면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쌓인 가격 기준 월 식료품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더 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도 문제입니다. 달러 당일 500원이라는 건 해외에서 무엇을 사든 그만큼 더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수입 원자재, 수입 식품, 수입 의약품 가격이 전부 올라갑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물가는 뛰고 월급은 제자리라면 실질적으로 월급이 깎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취준생이신 분들,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경제 보도대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은 투자 축소이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취업시장은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도 움츠러듭니다. 이란이라는 먼 나라의 전쟁이 내 월급, 내 장바구니, 내 일자리까지 흔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맞고 있는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좀 무섭습니다. 기름값과 물가 문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잘 모르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헬륨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EUV 노광 장비가 있습니다. 초극자외선을 쏴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핵심 장비인데 이 장비를 냉각하는데 초고순도 헬륨이 필수입니다. 전 세계 초고순도 헬륨의 약 30%가 카타르에서 나옵니다. 카타르가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만 한복판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 드론 공격으로 카타르의 헬륨 생산시설 3곳이 전부 가동을 멈췄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헬륨 재고는 약 6개월치인데 센트컴 전망대로 전쟁이 9월까지 이어지면 그 재고는 바닥납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파운드리 공장 3곳이 이미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왜 이게 무섭냐면 지금 삼성과 SK가 HBM사라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하는데 헬륨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그 자리를 중국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 헬륨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소재 전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충격이 1차 파도라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는 건 2차 파도입니다. 1차 파도는 아프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파도는 한국 경제의 기반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3차 파도도 있습니다. 이건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중동에서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상당량을 생산하는데 카타르의 카탈룸 재련소와 바레인의 알바 재련소가 불가항력, 영어로 force merger라고 하죠. 이걸 선언하면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서 약 220만 톤이 빠졌고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7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알루미늄은 어디에 쓰일까요? 자동차, 건설, 전자제품, 식품 포장재, 일상 곳곳에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캔 하나, 자동차 보닛 하나, 아파트 창틀 하나까지 모두 중동발 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름값, 반도체, 알루미늄. 이 세 갈래의 충격파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겁니다. 한국이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청구서는 3장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름값, 반도체, 알루미늄 3방향에서 동시에 얻어맞고 있는데 그중 우리가 원해서 맞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흔들리느냐? 에너지 자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 바닷길 하나에 경제가 통째로 매달려 있는 나라가 그 바닷길이 막힐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1979년이란 혁명 때도 그랬고 1990년 걸프전 때도 그랬습니다. 디플로맷 보도에 따르면 이번 위기가 한국의 원전 확대에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전은 지어지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10년 사이에 또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다시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름값입니다. 지금 보이는 가격이 끝이 아닙니다. 주유소 가격은 2에서 3주 전 원유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진짜 인상은 4월부터입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여름 냉방비까지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관련 지출을 지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중이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볼 시점입니다. 방산 에너지 섹터는 이미 올랐고 앞으로도 여력이 있습니다. 반면 항공, 여행, 소비재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양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재 부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전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원달러 1, 500원은 분명한 빨간불입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수입 물가가 추가로 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를 사는 것보다 전쟁이 끝나고 환율이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 원화 기반 저평가 자산을 찾는 편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전부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정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움직이려면 우리가 먼저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무서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치르게 되는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원유의 70%를 중동에 기대는 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이런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전화 한 통으로 왔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비용을 떠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해야 다음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